오다 노부나가를 단순한 무장이 아닌 혁명가였다고 부르는 사람이 일본에는 꽤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행동과 인품은 가격할 뿐 아니라 대담무쌍하고 파격적이며 기성세대들의 가치를 통째로 엎어버리고 자기식으로 바꾸는 데 탁월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궁술에 능했을 뿐 아니라 총포술에도 능했고 병수를 익히는 데도 천재적이었죠. 일단 결단하면 모든 걸 거침없이 해내며 적을 소탕하는 데도 빈틈없이 잔인무도한 면목을 보였으므로 일본 전국시대에 사실상의 패자가 되고 난 이후엔 어느 누구도 그의 아성에 쉽사리 도전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무서운 인물로 통했습니다. 통도 크고 남성적인 야성을 마음껏 뽐내며 일본 천하를 통일하려는 포부를 갖고 있었던 그는 그러나 어이없다면 어이없는 상대로부터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했던 혼노사의 변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본인들에게 해자되는 유명한 일화죠. 그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자 합니다. 노부나가는 가격한 성품만큼이나 그릇이 크고 사고방식이 또 진취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재를 뽑을 때도 이거다 싶으면 가감하게 뽑고 선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통 큰 선물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기가 질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히데요시만 해도 아시카루의 자식인데다가 자신의 말을 관리하는 하급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영특한 기질을 인정하고 가감하게 등용했으며 그가 전공을 세울 때마다 어마어마한 영지를 선물함으로써 그의 출세길을 열어주었죠. 심지어는 자신의 여동생 오이치가 가부가 되자 그녀를 소실로 주겠다고 제의합니다. 일본 제1의 미녀에다 엄청난 실력자의 동생인 오이치를 말이죠. 분수를 지키려고 애쓰던 히데요시는 그러나 단호하게 그의 제의를 거절함으로써 노부나가의 처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합니다. 그리고는 노부나가의 명령이 내릴 때마다 어떤 험지도 마다 않고 달려나가 싸움에서 성전보를 전하곤 하죠. 전국시대 최고의 무장이며 실력자였던 노부나가는 그러나 이렇듯 뛰어난 정치적 식견이나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번번이 전쟁에서 이기면서도 정작 자신의 주위에 있는 가신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는 천주교 신부들과 친분을 나누고 포도주를 즐겨 마셨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성도 서양식으로 지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 성을 축성하면서 총책임자로 아케치 미츠히데를 앉힙니다. 아케치 미츠히데는 사실 노부나가의 오래된 가신은 아닙니다. 각지를 떠돌아다니며 병법을 익히고 다른 주군을 섬기다가 마흔이 되어서야 노부나가를 섬겼는데요. 워낙 뛰어난 건축 감각과 예의 바른 사교수를 가진 사람인지라 노부나가는 그를 중용하였던 거죠. 노부나가는 호방하고 거침없는 성격인지라 머리털이 일찌감치 빠진 미츠히데에게 대머리라고 불러대며 장난을 곧잘 쳤지만 그를 깊이 신뢰하고 나무라기도 잘했죠. 미츠히데는 사람 좋고 선량한 끝보기와는 달리 매우 예민하고 작은 일에도 생각을 비약시키며 날카로워지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어느 날 노부나가는 한창 축조되고 있는 오와리의 아즈치성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초대합니다. 얼마 후에 있을 교토를 향한 행진의 한 축을 맡아야 할 이에야스에게 자신의 위용을 보이고 싶은 욕망도 있었고 친척으로서의 우애도 다질 겸 해서 부른 건데요. 그때쯤엔 타카텐진성을 함락시키고 토토우미를 평정하는 등 상당한 실력자로 성장한 이에야스를 초대한다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예의가 필요했죠. 노부나가는 그 일을 미츠히데에게 맡기죠. 미츠히데는 전력을 다해 이에야스와 그 일행에 대한 영접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음식에서부터 거쳐야 할 처소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준비한 영접에 소홀함이 있을세라 노심초사하는 미츠히데에게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에야스 일행이 묵을 정각에 사전 점검을 나온 노부나가가 화를 벌컥 내며 나가버린 거죠. 당황한 미츠히데가 이유를 알기 위해 따라갔으나 노부나가는 입을 앙다문 채 그를 밀어버립니다. 나중에서야 노부나가는 말하죠. 소홀함이 없이 대한다고 해서 한도가 없는 게 아니다. 그의 신분에 걸맞게 접대해야 하는 거지 분수에 넘치도록 대접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예컨대 정각 안에 진기한 가구와 집기가 운반되고 기둥과 문에도 금장식이 덧입혀져서 그야말로 으리으리한 모양이 자신의 정각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치장된 점이 노부나가의 신기를 건드린 거죠. 노부나가는 본심을 말하고 나선 노발대발하며 터기호의 조롱기 섞인 목소리로 대머리니 녀석이니를 연발하는데 주눅이던 미츠히데는 자책감보다는 심지어 아시가룩들까지 보고 있는 곳에서 폭언을 듣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치욕감을 맛보죠. 노부나가의 나이 그때 49살, 심지어 미츠히데는 50을 훨씬 넘긴 연상이었는데 말이죠. 전국시대의 나이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만 그래도 미츠히데는 중신으로 총책임자로 나름대로 자신의 가문을 대표하는 몸이거든요. 비참한 느낌, 수치감, 모멸감에 몸을 떨면서 어리버리하는 그를 향해 노부나가는 임무를 내려놓고 성에 돌아가서 쉬고 있으라고 명령을 하죠. 심지어 성격이 급하고 거침이 없는 노부나가는 그 자리에서 접대 임무를 코레즈의 고로자에몬에게 맡겨버리죠. 미츠히데는 항명을 합니다. 준비가 끝난 마당에 접대장을 바꾸는 건 옳지 않다. 내가 그대로 맡아서 하게 해달라. 방송합니다만 어쩌고 저쩌고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 수행한 역할이니 뭐 손님들이 도착할 때도 임박했으니 미츠히데는 마치 세상 끝날을 맞이한 사람처럼 고집을 부리며 노부나가에게 계속 매달리죠. 마침내 신경질이 뻗친 노부나가는 시동 람마루에게 저 대머리를 때려서 내쫓아라고 명령하는데 가격한 성품의 그릇은 자신의 근위에 도전하는 듯한 가신에게 거침없이 말하는 태도가 전혀 색다르지 않았지만 미츠히데로서는 또 한 번 엄청난 모욕감을 안겨주었죠. 뿐만 아니라 그의 사위인 노부야스까지도 기분에 안 맞으면 서슴없이 할복자살하게 하고 사랑하는 여동생 오이치의 남편이며 그의 처남인 아자의 나가마스까지도 서슴없이 버림으로써 할복하게 만드는 노부나가의 잔인함과 냉묵함에 몸서리를 치죠. 자신의 나이가 몇 살 위이건만 가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시하며 수치를 안게 하는가. 미츠히데는 눈물을 흘리며 상전 앞에서 물러나는데 눈물 때문에 발밑이 보이지 않아 그대로 미끄러져 계단에서 우당탕 하고 맙니다. 측근이 달려와 미츠히데를 부축하며 일으켰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측근이 일시적인 분노일 뿐 나중에 제가 다시 가서 잘 말씀드릴 테니 하던 일을 계속 맡아주십시오 하고 달랬지만 미츠히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츠히데의 앙심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실인즉 노부나가는 원래 가격한 성격이 표출된 일면이었을 뿐 전혀 특별한 마음이 개입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니 이제 곧바로 미츠히데에게 사자를 보내 위로하고 접대장의 자리에 복귀를 시킵니다. 예정대로 이에야스 일행의 아즈치성 방문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이미 약속했던 원정을 위해 이에야스와 노부나가는
서로 이제 교감을 나누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과 신하는 다시 마주 앉아 허심탄회 대화를 나누는데요. 장난기가 발동한 노부나가는 미처이대의 반질반질한 이마를 손으로 누르죠. 그러자 미처이대는 람마루가 벗어놓은 갑옷이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미끄러지죠. 그 바람에 시동들이 사심없이 웃는데 미처이대는 또 치욕을 느끼죠. 16일 저녁 떠날 일만 남은 이에야스의 마지막 접대에 골몰하고 있는 그에게 노부나가의 새로운 지시가 내리죠. 지금의 일에서 손을 떼고 즉시 비추에 가서 원정 전투를 벌이고 있는 히데요시의 우군이 되라는 거죠. 미츠히데로서는 히데요시가 아무리 벼락 출세를 했다 해도 아시카루의 후손이며 말먹이꾼이었는데 그의 우군이 되어 도와주라는 건 대단한 치욕이 되고 만 거죠. 계속 짓밟히고 모욕감과 치욕감에 심신이 무너지고만 미츠히데는 그날 밤 자신의 성에 돌아와 자신의 가신들, 즉 아케치 문중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한 문중의 가신들이란 그때만 해도 사무라이, 즉 무사들이죠. 언젠가도 말했지만 제가 전쟁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모르는 그들은 생각이 단순하고 무척 발끈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두뇌 회전이 불가능한 그들이 미츠히데의 눈물에 찬 하소연을 듣자 모두들 흥분부터 합니다. 이건 우리 아케치 가문에 대한 모욕이다. 도대체 우리 가문을 어떻게 봤으면 이런 식의 지옥을 안기냐. 접대장을 줬다가 뺐었다가를 두 번씩이나 하고 우리 주군을 이마를 건드는 바람에 뒤로 발락 넘어져서 모욕을 당하게 하고도 모자라서 아시카루의 후손인 히데요시의 우군으로 보내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모두들 불같이 화를 내며 펄펄 뜁니다. 신중하다 못해 혼자 해석하고 혼자 괴로워하는 미츠히데와 그 가신들이 흥분하고 있을 좀 노부나가는 접대 담당을 또 빼앗기고 교체된 미츠히데에게 마음이 쓰입니다. 교체는 히데요시의 전투에 이 미츠히데를 보내기 위한 보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지만 예민한 성품이 상처를 입었을세라 사자를 보내 두 곳의 영지를 하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히려 미츠히데의 마음을 더 흔들죠. 이 작은 성들을 내게 준 후 내가 갖고 있는 옛날부터의 영지 탐바와 오미를 빼앗을 계획이구나. 미츠히데는 노부나가 앞에 나가 할복할 마음까지 먹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할복한다고 해서 내 자식들과 가문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을까? 그 잔인하고 냉혹한 성격의 노부나가가 과연 나를 용서해 줄까?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던 미츠히데는 마침내 결심을 하죠. 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다. 반역이다. 이에야스를 이제 잘 대접해 보내고 나서 1582년 5월 29일 노부나가는 교토로의 행진을 이제 시작하기 전 혼노사라는 유명한 절에 묵게 됩니다. 평상시와 달리 그는 람마루를 비롯한 척검무사 정예군 50명만을 데리고 자기 성에서 나가는 거죠. 그의 곁에는 소년 시절에 맞이했고 동지처럼 애정을 나누었던 조강지처 노히메가 있었고 소실들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죠. 당시에 그는 여기저기서 전투를 치러가며 부하들을 요소요소에 배치 혹은 원정시키는 바람에 몹시 바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혼노사에서 만나 해포도 풀 겸 상경전에 마지막 휴식도 하고 싶었던 건데요. 아무리 자기 영지라고는 하나
자신의 본성을 나가면서 시동 정예군 50명만 데리고 나간다는 건 말도 아닌 허술한 선택이긴 했죠. 미처이대는 이때 자신의 군사들 히데요시의 후방으로 차출된 군사들 수천 명을 데리고 혼노사를 향해 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수의 척검무사 이외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따져볼 이유는 없었겠지요. 상관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그들이 그 밤중에 혼노사를 첩첩이 둘러싸고 있는 동안 이 엄청난 무리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무사 하나가 의심을 하고 대장급에 속하는 자에게 이 일을 고합니다. 그러나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죠. 병사의 질문을 받은 그는 술을 마시며 웃고 맙니다. 결국 혼노사는 미처이대 군사들로 첩첩이 둘러싸이고 반역을 뒤늦게 알게 된 노부나가와 그의 아내 노힘의 꽃같은 시동들은 새벽같이 피수성이가 되어 싸우지만 장렬하게 전사하고 할복하며 혼노사의 변은 끝이 납니다. 자존심 강한 노부나가, 용이 주도하고 빈틈없이 철두철미한 노부나가, 일본 전국에 대한 통일을 꿈꾸며 천하포무라는 도정까지 새겨서 쓰던 일본의 대영웅 노부나가는 그렇게 의없는 곳에서 자신의 신뢰하던 가신으로부터 반역을 당해 죽어가는데요. 끝까지 자신의 시동 람마로의 비호를 받으며 적에게 목을 내주지 않고 방 안에서 할복을 하는데 시신마저 적에게 남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방에다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는 끝까지 적의 손에 넘겨지는 대신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전해지죠. 노부나가의 그때 나이 49세, 인생 50년을 입버릇처럼 외던 그는 불길 속에 쓰러지고 반역을 깨한 미처이대는 그 후 히데요시와 싸우다가 도망가서 어떤 농부의 손에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의 대영웅 오다 노부나가의 참 정말 어떻게 보면은 희귀한 죽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